칠순을 넘긴 정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머니를 걱정한 딸이 여러 번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정혜 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해오름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소 첫날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환하게 밝았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딸은 안심한 듯 돌아갔지만 정혜 씨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설은 좋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복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입소자들은 모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가 옆 테이블 할머니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그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요양원 특유의 소음, 기침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정혜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가 계속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정혜 씨의 마음속엔 이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입소 3일째 정혜 씨는 요양원 구조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물리치료실, 휴게실까지 둘러보던 중 복도 끝 구석진 곳에 낡은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사용 금지 마이너스 배관 공사 중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공사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문 앞에는 먼지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주 드나드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정혜 씨가 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배관이 고장나서 위험해요. 그날 저녁 휴게실에서 만난 다른 입소자 김 할머니가 정혜 씨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방 우리는 기억의 방이라고 불러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정혜 씨가 이유를 묻자 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정혜 씨는 화장실을 가려다 복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사용 금지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배관 공사 중이라면서 왜 밤에 몰래 들어가는 걸까? 그날부터 정혜 씨는 그 방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 직원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느라 복도가 한산했습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그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잠그지 않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문을 밀어 열자 작은 화장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타일과 녹슨 수도꼭지, 금이 간 거울.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정혜 씨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벽면에 뭔가 새겨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손톱으로 긁어쓴 듯한 글씨였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이름을 잊지 마세요. 윤미자. 정혜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미자.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입소 첫날 직원이 명단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 분명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퇴소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손전등을 비추며 벽을 더 살폈습니다. 다른 곳에도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름들, 날짜들, 그리고 짧은 문장들. 도와주세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정혜 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 씨는 황급히 화장실을 나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메시지들은 누가 왜 남긴 걸까? 그리고 윤미자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밤 정혜 씨는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정혜 씨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에는 분명 30명 정도의 입소자가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2~3명씩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 갔거나 외출한 줄 알았지만 그들의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정혜 씨는 용기를 내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302호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가족분들이 모셔가셨어요. 집에서 돌보시기로 하셨대요. 하지만 정혜 씨는 며칠 전 그 할아버지가 가족이 아무도 안 와라고 쓸쓸하게 말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입소자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405호의 박 할머니였습니다. 정혜 씨가 그 방을 지나칠 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박 할머니가 아끼던 가족 사진들은 그대로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옷가지들도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이 모셔갔다면 저런 소중한 물건들을 두고 갔을 리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모르겠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유독 김 할머니만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입소 이후 사라진 사람들 윤미자, 302호 할아버지, 박 할머니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도 언젠가 저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정혜 씨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다시 한번 비밀 화장실에 들어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작은 손전등과 핸드폰, 그리고 메모장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가장 조용한 시간을 택해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행히 문은 여전히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고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벽면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첫 방문 때 보지 못했던 더 많은 메시지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타일 뒤쪽, 변기 뒤편, 세면대 아래 사람들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메시지를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잊히고 있다. 기록을 없애고 있다. 내 이름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하루 전 또 한 명 사라졌다. 405호 박순자. 도와주세요. 우리를 찾아주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면대 옆 구석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상태가 나쁘다고 거짓으로 적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하로 간다. 지하? 정혜 씨는 이 요양원에 지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 구석구석을 더 살폈습니다. 그러다 변기 뒤편 타일 사이에 뭔가 끼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작게 접힌 종이 쪽지였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사람,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원장 김영수, 수간호사 이미선, 그들은 입소자를 물건처럼 다룹니다. 보조금을 받고도 우리를 방치합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정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입소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정혜 씨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젊은 간병인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28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으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입소자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지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비밀 화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정혜 씨는 깜짝 놀라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전에 이곳에 왔어요. 처음엔 좋은 곳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특정 입소자들이 지하로 옮겨지는 것, 서류상으로는 퇴소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가족에게 연락조차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건강 상태가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중증으로 기록이 바뀌는 것. 저도 증거를 모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CCTV는 원장만 접근할 수 있고 서류는 모두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저부터 잘릴리게 뻔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방을 발견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생각했어요.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라고. 지훈은 정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곳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정혜 씨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해요. 이제 더는 누구도 조용히 사라지게 둘 수 없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밤 2시, 정혜 씨와 지훈은 다시 비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마스터키를 가져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공구 가방도 챙겨왔습니다. 혹시 더 숨겨진 게 있을지 몰라요라며 세면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 아래 판넬을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공책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자의 기록 2023년 7월 8월. 공책을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였습니다. 윤미자 씨는 입소 직후부터 이상한 점들을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7월 15일 오늘 305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간호사는 병원에 갔다고 하지만 어젯밤 그분은 멀쩡했다. 7월 23일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를 옮기는 것 같았다. 휠체어 바퀴 소리와 엘리베이터 소리. 8월 3일 내 차트를 훔쳐봤다. 내가 당뇨병이 심각하다고 적혀 있었다. 거짓말이다. 나는 건강하다. 8월 10일 확신했다. 이곳은 입소자를 중증으로 조작해서 보조금을 더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지하 어딘가로 보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8월 14일 오늘 밤 나도 옮겨질 것 같다. 간호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공책을 숨긴다. 누군가 이 방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우리를 밝혀주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들 김철수 305, 이순희 208, 박영희 401, 정만수 304 그리고 곧 나도. 윤미자. 정혜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미자 씨 당신의 용기를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지우는 공책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지우는 다음 날 새벽 모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아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정혜 씨의 딸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함께 고발센터와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윤미자 씨의 일기장, 벽에 새겨진 메시지 사진들, 사라진 입소자 명단, 조작된 건강 기록 사본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흘 후 경찰과 보건복지부 조사관, 그리고 취재진이 해오름 요양원에 들이닥쳤습니다. 원장 김영수는 황급히 서류를 없애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고 안에 숨겨진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입소 인원과 서류상 인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입소자 7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서류상으로는 퇴소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된 어르신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오름 요양원은 3년간 입소자 상태를 조작해 중증 환자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총 횡령액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최소 12명이 방치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미자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원장 김영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수간호사 이미선을 비롯한 공모자 4명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즉시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고 생존한 입소자들은 안전한 시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그저 제 양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정희 할머니와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을 남긴 윤미자 할머니입니다. 방청석에서 정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했습니다.
반년 후 정혜 씨는 새로운 요양원의 햇살 가득한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이었고 가족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윤미자 씨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가족이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미자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당신은 잊히지 않았어요.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고 요양원 감시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오름 요양원 사건은 전국적인 요양시설 점검으로 이어졌고 법도 개정되었습니다. 비밀 화장실에 남겨진 작은 메시지들이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침묵 속에 묻힐 뻔했던 진실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